요즘 어른은 옛날 어른과 많이 다르죠. 연령 구분 자체가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녀 세대에게 끊임없이 교육비 투자를 통해 가지고 내 노후는 없더라도 내 자녀를 위한 이 교육 투자는 어마무시하게 해왔던 분들이죠. 일단 구매력 탄탄하죠. 고학력자들 많아요.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적인 파워들을 잘 활용해야 그게 짐이 아니라 힘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주요 소비 세대는 어디라고 보시나요? 결국 우리가 경제를 나눌 때는 우리가 수출이 있고 내수가 있고 그죠? 제조가 있고 서비스가 있고 이런 식의 이제 구분된 방식으로 많이 나눕니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인구 덕분에 끊임없이 생산되는 인구 덕분에 제조를 해서 수출을 하는 이 성장 모형들 굉장히 잘 만든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동북아 국가들이 다 그래요. 다 그런데 특히나 한국이 그중에서 파워풀합니다. 우리가 따라갔던 패스트 팔로우를 했던 일본, 한국, 중국, 동남아 국가 이것들이 국제 분업 구조, 밸류 망체를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어쨌든 이게 국가별로 다 다른데 사실은 마치 한 매트릭스처럼 세계 경제의 자유무역이라는 흐름 안에서 서로가 막 공급망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원래 이런 경우는 국가마다는 잘 없어요. 근데 이 동북아는 잘 합니다. 이 이유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인구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구가 또 똑똑해요. 이쪽 국가들은 되게 또 유교적인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태어나면 공부 잘해야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다 보니까 아니 숫자도 많은데 똑똑하고 몸값도 싸고 손도 잘 쪼물락쪼물락하고 이런 친구들이 제조 현장에 들어가는데 노동 한 단위 넣었다고 결과가 하나 둘 더 이상 나오는 거죠. 이런 식의 모형들을 갖추게 됨으로써 제조 수출 대기업이라는 이 삼각 모형들을 한국은 완성하고 물론 일본 다 마찬가지로 완성을 했습니다만 이게 계속 가면 좋겠는데 이제 멈춰섰죠. 대표적인 친구가 트럼프에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그 성장의 압력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실은 이 성장을 계속 유지하거나 반전할 수 있는 뭔가의 가능성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까지 큰 역할을 했던 것들도 계속해서 좀 전환을 통해 가지고 경쟁력을 키우는 방식이 하나가 있겠습니다만 등판은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유력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파트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앞에 있는 게 개도국 모델이라면 수출, 제조, 대기업형이 이게 개도국의 모형, 제조 강국의 모형이라면 보통의 선진국들은 여기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보통 선진국들은 소비 시장이고 내수 시장이고 서비스 시장입니다. 선진국인데 제조를 하거나 수출을 한다는 것은 잘 없어요. 자, 미국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노력 끝에 이 첫 번째 개도국 모델을 달성해서 한강의 기적을 완료했고, 자, 계속 가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고민 상황인 겁니다. 계속 가면 좋겠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에 봉착했어요. 첫 번째 전략, 이 세 개를 잘 활용해가지고 이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조도 전통의 제조가 아니라 첨단의 제조, AI 같은 새로운 기술 혁신과 결부된 제조를 가야 되는 거고요. 수출만 하더라도 우리 그 미국의 이 원극 하나의 극이 아니라 다변화된 방식으로 좀 더 포트폴리오를 갖춰야 될 거고요. 이 대기업이 아니라도 전달 체계로서 다국적 기업이라든가 우리 굉장히 큰 강소기업 같은 것들, 중견기업들도 같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방식도 하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전략은 요거와 대치되는 전략들이죠. 자, 제조가 아닙니다. 서비스가 될 거예요. 수출이 아니다. 내수가 될 겁니다. 대기업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되겠죠. 이 축이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인 무게 중심을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선진국의 경제 체계거든요. 즉 결국 앞으로의 한국 사회의 무게는 소비 중심의 국가, 즉 선진국들이 같은 것처럼 제조 대국에서 소비 강국으로, 제조 강국에서 서비스 강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 내수와 관련되어 있는 흐름들에 좀 집중을 해서 이쪽 파트도 강화시키면서 전통의 이 삼각 무대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리바이스를 시켜서 같이 갈 수 있는 전략이 절실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선택의 이슈가 아니라 당연히 가야 될 경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신간 요즘 어른의 부모 경제학에서 요즘 어른은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요? 책의 제목이 이제 요즘 어른의 부모 경제학입니다만, 자, 요즘 어른을 잡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 대치되는 개념으로 옛날 어른이라는 이제 개념이 있겠죠. 옛날 어른과 요즘 어른 구분해야 됩니다. 그 전에 어른이 과연 시장성이 있느냐, 구매력이 있느냐가 사실은 이제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통상 한 20, 30년 전에만 하더라도 우리 고령 친화 산업 발표하고 막 했을 때만 해도 고령화가 앞으로 굉장히 큰 산업이 될 거다라고 많은 그 주목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일본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때 기대와 달리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대와 달리 약간 조금 시장이 좋지 않았던 건 뭐냐면 덩치는 많았고요. 소위 숫자도 많았고 실제 지갑 사정, 주머니 사정도 좋았는데 이게
그게 실제 주머니를 꺼내가지고 지불을 하는 단계까지는 쉽지가 않았었어요. 자, 그런 상황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그런 시니어 초기 시장을 옛날 어른이라고 보는 거고요. 한국은 완벽히 달라진 한국형의 요즘 어른들의 일본인이 갖고 있었던 겪어야 했던 이 한계나 약점들을 극복하는 새로운 주체로서의 요즘 어른들이 등장할 거라고 보는 거고, 그 요즘 어른이 등장한다면 과거와는 다른 식의 새로운 산업들이 펼쳐질 것이고, 이거를 저는 시니어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 게, 시니어라고 생각하면 그냥 특정 연령이 도달한 사람들에 대한 시장이거든요. 이거는 연령 구분 자체가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냥 또 하나의 감춰진 시장에 대한 주목이다. 근데 그것들이 대개 공통의 변모가 고연령자들이 많은 것뿐이다라는 거고요. 통상적인 과거의 옛날 어른들이 주목했던 시니어 시장은 진짜 늙고 병들어서 아파야 쓰는 시장들이거든요. 이거는 30대, 40대 환자들도 써야 되는 시장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즘 어른은 그런 시장과 구분된 형식입니다. 60대고 70대인데 이분들의 마인드와 몸이 실제 30대, 40대인 분들. 60대, 70대인데 뒷방퇴물이 아니라 여전히 현역에서 열심히 생활하시면서 근로소득을 끊임없이 버는 분들. 이분들의 시장은 시니어 시장이라는 좁은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옛날 어른과는 완벽히 구분되고 새롭게 나이가 들어가는 어마무시한 군집화된 세력들. 이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일상 수요부터 저 끝에 있는 희망 수요까지 연결되는 방식의 소위 지불과 관련된 시장들을 저는 베이비 부머라는 단어를 따서 부머 경제학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요. 아마 부머 경제학은 제대로 펼쳐진다면 한국이 거의 유일하고 최초의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이유도 짧은 시간에 옛날 어른과 결별한 요즘 어른들이 대거 등장했고 또 앞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요즘 어른들의 주목한 새로운 경제 소위 집단으로서의 부모 경제학을 주목하자라는 차원입니다. 요즘 어른의 특징을 봤을 때 앞으로의 산업 트렌드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요즘 어른은 옛날 어른과 많이 다르죠. 일단 단적으로요. 옛날 어른들 같은 경우에 절대 빈곤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제 고성장을 겪으면서 많은 자원을 챙겼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수 인재임을 증빙받아야 살아가는 한국 사회에서 버틸려도 바쁘니 자녀 세대에게 끊임없이 교육비 투자를 통해 가지고 자녀를 길러내는 부모의 숙명 같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나는 못 먹더라도 내 노후는 없더라도 내 자녀를 위한 이 교육 투자는 어마무시하게 해왔던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꽤 넉넉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소위 교육비와 노후비 이 두 개의 포트폴리오를 못 맞추신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역 때는 자녀만 잘 키우면 내 인생, 내 노후는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노후에 들어서면서 특히나 이제 장기 안정적인 근로소득이 단절되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전형적으로 자녀 잘 키워냈으니까 나 돈 좀 줘 하는 이 사적 이전, 아니면 한때 모아뒀던 돈 가지고 창업을 해서 사업 소득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한국은 특히나 우리 자영업 시장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이분들이 그 다음 단계 따지면 사실은 절대 빈곤의 옛날 어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요즘 어른은 완벽하게 다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우리 70년 개띠만 하더라도 본인의 노후 자금과 자녀의 교육 자금을 그래도 이렇게 같은 레벨이라고 할까요? 같은 레벨로 보는 시선들은 있어요. 옛날에 그 어른들처럼 나 하나도 없어도 내 자녀 다 넣을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그런 세대입니다만 잘 없고요. 결국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실은 그 자녀에 올인하는 방식으로서의 그 자산의 배분을 하지 않았고, 특히나 이분들도 고성장을 겪었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관련된 느낌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분들이 30대, 40대에 들어갈 때 어쨌든 외환위기는 있었습니다만 긴 시간에 걸쳐서 근로소득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소득에 준해서 발생되는 연금 같은 것들도 소위 무연금자와 저연금자가 거의 없어요. 거의 만약에 납부 조건을 갖추신 분들이 많거든요. 또 이분들은 또 남녀 우가 90년대에 남녀 고용계의 균등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성의 사회 진출, 즉 맞벌이가 일반화된 세대거든요.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50대, 60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마무시한 스톡, 소위 또 있는 거고요. 여기에 소득과 관련돼 있는 이 플로우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마 70년 개띠 플러스 마이너스 하셔가지고 본인들의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어서 조기 퇴직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60대 이후에 나 그만둘 거야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약간의 노년 고용이라고 할까요? 이 장기 고용, 평생 근로도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자, 스톡도 많이 쌓였고 특히나 이 스톡은 부동산
이 시세 차익의 경험도 굉장히 많죠. 여기 스톡도 좋은데 플로우까지도 굉장히 그 흔들림이 없는 분들, 옛날 은하고는 차원이 다르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제가 카운트만 해도 55년부터 75년 4년 구간 20년만 해도 1,700만이에요. 어마무시한 스톡과 플로우를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여기에 일단 구매력 탄탄하죠. 두 번째, 고학력자들 많아요. 고학력자들이 많다는 것은 어쨌든 다양성과 관련돼 있는 어떤 욕구들이나 욕망들이 시장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분들은 우리 그 90년대를 겪으면서 배낭여행이다 뭐다 해가지고 해외에서의 경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생애 전체에 걸쳐 있는 본인들의 가치와 지향에 대한 브라이어티도 굉장히 넓어요. 이러면서 긴 시간 동안 경제 활동도 했고 구매력도 갖췄기 때문에 사실상 뭐 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들이죠. 세 번째, 무엇보다 건강해요. 우리 국민연금 때문에 사실은 암 같은 거 조기 발견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혹자는 너무 그래서 의료비용이 높아져요라고 하는데, 사실상 전 세계에서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국가의 공통점이 뭐냐면 주기적인 그 국가 그 검진 시스템이 있냐 없냐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은 사실은 건강하신 분들이 더 건강한 노후와 관련돼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구매력 있어요, 고학력이, 판단 능력 좋아요, 몸까지 좋아요. 이게 1,700만이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니어라는 그 단순한 방식의 어떤 집단화를 가지고 이 시장의 이 구매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요즘은 일단 분해하시고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적인 이 부모들의 어떤 경제 능력, 파워들을 잘 활용해야 아까 말씀드린 제조, 수출, 대기업이 만들어낸 이 한계를 새로운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요즘 어른의 욕구에는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이 달라진 구매력도 좋고요. 다양한 가치관도 가지고 있고요. 또 건강력, 신체력도 좋으신 이런 1,700만의 새로운 시장이 전 세계에서 아마 최초로 압축적으로 이제 공급되는 게 이제 한국일 텐데, 이분들이 지금 이대로 간다면 사회의 짐이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은 과거에 만든 그 연령 기준 때문에 65세가 되면 기계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에서 피부행으로 넘어가요. 그 쉽게 얘기해서 국민연금 내다가 이제 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자기 몸 건강한 거 지향 아무 상관없습니다. 일단 65세가 넘으면 누가 봐도 이제 일단은 규정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일단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게 짐이 아니라 힘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분들이 힘이 될 수 있는 일반적인 그 패턴들이나 내용들을 좀 분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과연 65세에 진입하고 나서 이분들이 새롭게 만들어낼 욕망, 욕구, 어쩌면 빈틈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하루 눈 뜨고 나서 아침부터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의 생활 패턴에서 찾아볼까? 아니면 1년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 아니면 특정 구간을 나눠서 해볼까? 고민을 했는데, 언뜻 그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라는 이제 그 과거에 굉장히 고전이죠. 이걸 보니까 사람의 욕구라는 거, 욕망이라는 것은 단계별로 그 시작이 되고 또 처리가 되고 또 완료가 된다라는 느낌이잖아요. 이거 괜찮다 싶어가지고 요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가지고 분해를 했습니다. 삼각형이에요. 이것도 정확히 삼각형입니다. 밑에 있는 것들은 이거는 사실상 구분 없이 누구나 써야 될 일종의 범용제와 관련된, 요건 저는 1단계를 생활 수요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먹거나 안 먹거나 생활은 누구나 해야 되거든요. 근데 20대의 생활과 70대의 생활은 다릅니다. 20대의 생활은 그러니까 몸이 되니까 기본적으로죠. 돈이 좀 없어서 그렇지 몸은 되거든요. 그러면 나와서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생활에 수요가 됩니다만 한 70, 80, 70은 그래도 괜찮은데 한 80 이상 넘어가면 갈수록 이동권이나 이 교통권이 져야 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자, 이분들의 생활 수요는 그렇다면 20대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활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삼시세끼 같은 것들이에요. 20대, 30대야 뭐 돈만 아니면 사실 삼시세끼 뭐 어떻게든 처리 못합니까? 근데 80대가 되면요, 돈이 있어도 삼시세끼 처리 못해요. 최근에 이제 강남 아파트 중에서 하이엔드형이 되는 게 카페테리아가 있냐 없냐잖아요. 새끼 주냐 안 주냐. 이게 이제 그 늙어가는 시니어 시장에 대한 새로운 저는 신호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 이분들은 돈은 있고 지불 능력도 있고 뭐 다양하게 먹고 싶은데 자기네가 해먹지 않으면, 아니면 배달시켜가지고 뭐 냉동식품 먹거나 뭐 이런 건데 돈이 있거나 약간 여유로운 분들은 또 그거 싫어하거든요. 조금 더 건전한 건강하게 먹고 싶지. 그러면 뭔가 주변에서 누가 해줘야 되는 건데 주변에서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제한적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공간, 거주 공간 안에 삼시세끼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그분들의 욕구가 딱 맞는 거죠. 즉 그분들의,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요즘 어른들의 불편과 불안과 불만들을 삼시세끼를 아파트에서 공급한 조식 서비스로 엮어낸 방식이에요. 자,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80대의 생활만 분해해봐도 이 생활은
생활은 근데 뭐 빈부의 격차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약간 고가냐 저가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생활은 지불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보명제입니다. 누구나 해야 되는 시장. 중식이라 그러잖아요. 칭만 한번 먹을 수 있는 음식들도 굉장히 다양화되는 것도 마찬가지. 배달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달도 이분들은 굉장히 유효한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시세끼 배달하고 또 이 가사 지원 같은 것들. 왜냐하면 어쨌든 살아야 되는데 이분들은 옛날에 형광등 가는 거 뭐 20대 금방 갈죠. 근데 80대 되면 못 갈아요. 뭐 불러서 좀 갈아줘야 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나이가 든다면 구매력과 상관없이 다 해야 되는 거. 요 생활 수요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수요가 넘어갑니다. 뭐냐면 나이 들면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거든요. 그래서 예방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이게 2단계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건강은요 생활 수요가 확인되고 처리가 되고 나야 그다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티에이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과 관련돼 있는 수요도 사실은 바이오 시장의 핵심이 사실은 안티에이징 시장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ESG다 뭐다 얘기합니다만 앞으로의 타임은 어쩔 수 없이 바이오가 될 수밖에 없고 바이오는 고령화랑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은 AI까지 같이 가는 테스트 베드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분들의 늙어가는 이 노화의 정도를 새로운 기술 혁신으로 그 간극을 메워주는 산업들, 그 두 번째 시장이 바로 건강시장이 될 텐데 이 건강시장은 뭐 어마무시하게 커질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것까지 끝나고 나면 3단계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약간 선택제예요. 이건 뭐냐면 아니 이제 삼시세끼 생활 문제 없고요. 또 이제 좀 건강도 챙겼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주변을 둘러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계 소비를 하게 됩니다. 바로 가족이라든가 지인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가족과 관련되는 소비들을 많이 하게 되겠죠. 특히나 6.5명 세대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형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밑에 3세대까지 가버리면 막 자녀, 그 손주가 거의 없거든요. 이 한 명을 위한 소비 같은 것들. 그러니까 가족 간의 스톡이 플로우가 돼가지고 연결되는 방식으로서의 가족의 관계 소비가 일정 부분 욕구가 굉장히 커질 거예요. 당장 한국만 하더라도 우리 손주들은 우리 그 외척한다 그러잖아요. 그 외가에서 다 기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은퇴하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얘 돈의 상당 부분이 이 손주한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주가 사용하지만 구매자는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식들, 이런 식의 격차를 채워줄 수 있는 것도 과거에는 없었던 요즘 어른의 시장인 거고요. 그 위의 단계는 사실은 약간은 선택제입니다. 조금 더 좀 얘기하면 사치제에 가까워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즐겁잖아요. 즐거움을 조금 더 늘리고 싶은 느낌들. 지금 이제 한국에서 얘기한다면 뭐 취미라든가 발렌티어 활동이라든가 외부 그 활동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만족들, 유희의 이제 단계에 접어드는 이런 것들, 여행도 마찬가지 이런 걸 즐기죠. 그 다음 단계까지 가고 나면 이거는 이제 완벽하게 본인들의 어떤 그 이 상황을 장기 지속시키고 싶은 방식들. 그러다 보니까 70대, 80대가 하이 리스키한 자산을 막 사들이고 투자하는 방식들. 그죠? 이건 사실은 옛날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50대, 60대만 돼도 수명이 짧기 때문에 우리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다 이제 안 하죠. 근데 요즘 어른들은 70대, 80대가 돼도 100살까지 살아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 생각하기엔 중장년이거든요. 그렇다면 하이리스키한 위험 자산도 끊임없이 받아들이게 되고 또 여행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잘 즐기기 위한 특유의 20대, 30대의 패턴들을 그때 적용하고 실험하는 수요들도 생길 것이고 그런 것들이 아마 집사 서비스 같은 컨시어지 서비스와 맞물려 가지고 요즘 금융권에서 관심 갖는 새로운 유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따르면 적어도 요즘으로는 1700만이 만들어낼 새로운 불편, 불안, 불만들의 시장화의 힌트들을 이 단계마다 확인할 수 있고 본인들의 업이 어느 단계느냐를 규정을 해서 요 이슈들을 하나씩 풀어주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수정하거나 재편해주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그 안에서 확인이 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진출을 해서 시장을 조성하고 확장시키는 것들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